우리가 이제 노년에 운동을 하라 그러면은, 야, 운동 하다 보면은 다친다 그러더라. 또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인가. 뭐 이렇게 해서 운동 포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젊을 때는 몸이 면역력도 있고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별로 안 해도 몸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근육이 줄어들고 심폐기능이 저하돼서 많은 노화병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하나 문제는 노인들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체육관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체육관 갔다가 도로 다쳐가지고 영원히 체육관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짱 할아버지 청춘운동법에 쓴 책은 주로 집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동네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썼습니다. 운동을 노인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지켜주라. 하나는 운동을 강도를 아주 약하게 해서 천천히 해라. 이게 점진성의 원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면 느꼈을 거예요.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면 힘이 들지만은 조금씩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아령을 처음에 1kg 좀 들어보고 또 괜찮으면 2kg, 3kg 이렇게 자기 몸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너무 약하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강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전 한계와 유효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운동을 하는 데는 뭐냐면은 안전 한계를 넘어가면 무리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게 유효 한계예요. 그래서 운동은 그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은, 내가 하나의 아령을 들어요. 가령 5kg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서 10번을 할 수 있다. 어떤 무게를 잡고 10번을 하면은 그게 내 운동 강도의 80%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번을 하는 무게를 자기가 책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 무게가 80%다. 내가 그러면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 무게를 자기가 알았으면 그거를 반으로 잘라서 해라. 그러면 운동 강도가 한 40%, 50% 되죠. 그 정도 강도로 해라. 그리고 내가 5kg를 가지고 10번을 했으면 실제 할 때는 한 3kg짜리로 해라 이런 얘기죠. 또 3kg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1kg, 2kg, 3kg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내가 이건 너무 약하다 할 때, 그거는 뭐 한 달이고 두 달 뒤에 그때 천천히 올려라. 그럼 처음부터 이거 5kg 되네 하고 5kg 하다 보면은 관절이 나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팁을 가지고 해야 돼서 나는 책에서 권장한 게, 그런 아령을 가져하지 말고 밴드를 가지고 해라. 밴드는 다칠 염려가 없어요. 아령은 하다가 무거우면은 다쳐요. 중량물이기 때문에. 밴드는 하다가 힘들면 놓으면 돼요. 탄력이 있으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은 밴드로 시작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운동을 하는데 한 종류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크게 보면 우리가 몸이 6개로 나눠져요. 자, 가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어깨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등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배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다리 운동을 해야 돼요. 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6개를 고루고루 해야 돼요. 나는 매일 다리 운동만 한다? 그러면 팔이 울잖아요. 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똑같은 강도로 해줘야 되고, 또 팔 근육도 그래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두근이잖아요. 이게 삼두근이잖아요.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 이거. 맨날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뒤에 뒤 운동도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다 고루고루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천하는 거는 턱걸이를 해라. 마트에 가면요, 턱걸이 하는 걸 팔아요. 기둥에 이렇게 세우는 거 한 10,000원 주면 사요. 이런 걸 사서 기둥에 해놓고, 나 집에 가면 이렇게 기둥에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실에 하나 해놓고
가면서 매달리고 오면서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그걸 100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턱걸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매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온갖 허리 척추 병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야 그러지 말고 거기 매달렸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은 발을 들어요. 처음에는 발 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매달렸다가 좀 힘이 생기면 발을 들고 그래도 괜찮으면 살짝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괜찮네. 그 다음날 한 2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한 번에 30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세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또 이야기하면 헬스클럽에다가 욕을 얻어먹을 일인데 사실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자세도 중요하죠. 근데 자세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하면서 자세는 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하게 하면서 자세도 교정해 가면서 천천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려니까 자세가 잘못돼서 다치죠. 그래서 약하게 하면서 자세는 배워나가면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동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꼭 체육관에 가서 PT한테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배우면 좋죠. 좋으나 그것이 꼭 안 되면 운동을 못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나이에 관계없이 훈련하면 좋아지는 부위가 2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근골격계예요. 근골격계는 근육과 뼈대를 말하는데 사실은 근골격계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둘 다 저항성 원리, 쉽게 얘기하면 충격에 의해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근골격계는 나이에 관계없이 훈련하면 좋아지고 훈련 안 하면 다시 되돌아가는 가역성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위가 있는데 심장의 좌심실벽이 그 하나입니다. 심장은 생명이 잉태되면서부터 생명이 사그러들 때까지 자발적으로 뛰는 거예요. 뇌에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뇌사자들도 심장은 여전히 뛰잖아요. 심장은 생명체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잉태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펌핑을 하게 돼 있고 생명이 다하면 스스로 펌핑을 멈춰요. 뇌에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심장 근육이 한번 뽑아내는 심박출량이 결정해주는 좌심실벽은 훈련에 따라서 두꺼워지고 얇아집니다.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한 번에 짜주는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계는 폐쇄로라서 한 번에 짜주는 양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심박수는 줄어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진다.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활동할 때 심박수 올라갈 때 여유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활동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체력이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학적인 얘기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은 문헌들 보시면 심박출량이 좋으면 심혈관계가 상당히 좋다라는 많은 이론들이 뒷받침되어 있을 겁니다. 혈관 탄성도라든가 혈류 개선이라든가 혈전의 어떤 그런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혈관계가 강화되면 얻는 건강상에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좌심실벽을 두껍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 마라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마라톤과 같은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좌심실벽을 이렇게 키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시 운동 안 하면 다시 얇아지겠죠. 심혈관계를 위한 심장이라든가 근골격계를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이에 관계없이 액티브하고 활기찬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을 기왕 하실 거면 좀 더 과부하 운동,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 가서 좀 더 부하를 걸어서 하는 과부하 운동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냥 많은 시간 운동하고 또 많은 반복 횟수를 해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부하를 걸어서 짧게 운동하더라도 과부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쉽게 하는 것이 스쿼트랑 런지가 있어요. 이러한 스쿼트 런지도
자기 맨몸에다가 약간의 부하를 더 더해주면 훨씬 운동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도 운동이 강화되면 그거에다 부하를 좀 더 얹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단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점점 신체가 강화되고 충분히 더 고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맨몸 스쿼트랑 맨몸 런지를 보여드리고 작은 중량을 걸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도구들, 가정에 이런 운동 도구들이 없다 하면은 페트병 같은 거라도 들고 하면 되고요. 아니면 백팩, 가방에다가 책 몇 권 넣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 체중보다는 조금 더해서 스쿼트랑 런지를 시행한다면 훨씬 운동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씩 한두 달씩 반복하다 보면 능히 그 능력에 도달할 것이고, 도달하고 나면 다시 또 부하를 더 얹으셔야 합니다. 이제 점진적 부하 원리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부하를 얹으셔서 근육을 단련시키시면 점점 근육은 강화가 돼요. 물론 안 하시면 또 수개월 안에 다시 원위치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습관을 들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점진적인 부하를 이용해서 꾸준히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근육량이 만들어졌다라고 본인이 판단되면,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충분히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그 상태에서 유지하시는 운동 하시면 돼요. 뭐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이틀 간격이나 3일 간격으로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쿼트 한번 맨몸 스쿼트 보여드리고 소도구를 이용한 점진적 부하 스쿼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를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고 또 자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는 약간의 부하를 걸은 중량 스쿼트를 또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몸 스쿼트는 이 스탠스가 약간 골반보다 넓고 약간 어깨 넓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발은 11자 내지는 살짝 바깥으로 벌려서 발가락이 살짝 바깥쪽을 향해서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으실 때 뭐 지나치게 무릎이 발끝 앞에 나가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자세는 무릎의 진행 방향이 발끝의 진행 방향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꼭 명심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릎 관절은 평판 관절이기 때문에 앞뒤로만 사실은 접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발끝보다 안쪽으로 몰리거나 반대로 바깥쪽으로 몰리게 되면 반응성 연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무릎 진행 방향이 발끝 방향하고 일치만 시켜주면 그닥 그의 신체에 크다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시 동작 하실 때는 가급적 천천히 내려가시고, 바닥 아래 지점에서 잠깐 멈췄다가 일어날 때는 비교적 조금 빠르게 일어나는 형태의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저는 3, 2, 1 템포로 스쿼트를 합니다. 3초 동안 내려가고 2초 동안 서 있다가 1초 동안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스쿼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사실 많은 수의 스쿼트를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반복수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템포를 이용해서 하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데 이 스쿼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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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보여드린 속도 기반의 이런 스쿼트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빠르게 앉았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스쿼트보다는 이런 템포 스쿼트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트 수나 이런 것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복 수나 세트 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본인이 한 세트 하고 한 2분 정도 휴식하시고 또 한 세트 하고 2분 정도 휴식하시는 거를 3이나 4세트 정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반복 횟수로 시작하시고 조금 더 능력이 되면 횟수를 조금 더 늘리거나 세트 수를 조금 더 늘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동작은 런지라는 동작입니다. 아까 스쿼트가 주로 대퇴사두근 또 대둔근에 이렇게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런지는 여전히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과 또한 대둔근이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둔근 강화시키는데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스쿼트보다는 런지는 다리를 스플릿 교차해서 운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소 균형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런지 자세 할 때는 좀 천천히 자세가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을 감안하셔서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먼저 런지는 스텝 런지가 있고 워킹 런지, 걸어가면서 하는 런지가 있습니다. 이 장소 관계상 제가 스텝 런지, 앞으로 전진했다가 다시 뒤로 원위치하는 스텝 런지를 왼발, 오른발 교차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하실 때 방금 말씀대로 안정성이 가장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보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런지를 하게 되면 몸이 좌우로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을 골반 정도로 잡으셔서 그 넓이 유지하시면서 앞으로 내렸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또 내렸다가 원위치하는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런지도 중량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들기 편한 핸들이 있는 캐틀벨 2개를 가지고 중량 런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량 런지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숨찬 호흡이 느껴지시나요? 잠깐 했지만 호흡이 차오릅니다. 이것이 결국 내가 심폐가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폐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은 약간의 좀 부하를 걸거나 템포,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근 강화뿐만 아니라 심폐력도 키우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운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심폐체력, 그 다음에 근력, 이 두 개가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지 심장도 건강하고 질병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평균 연령이 좀 늘어났잖아요. 예전보다. 이제 유산소 운동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 근력 운동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력 운동을 하면 유산소도, 즉 심폐도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푸시업, 스쿼트 한번 해보세요. 숨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면서 심폐를 챙겨가는, 나이 들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5세, 39세가 지나면 좀 안타깝지만 1%에서 2%씩의 근육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요것은 이제 1%의 근육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한 4에서 6% 정도의 근력이 빠져나간 것이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올 때 파워, 즉 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의 파워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걸음이 느려지죠?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어지죠? 무거운 거 드는 거 힘들고, 심지어는 생수병 따기도 힘들어집니다. 저희가 근력 운동,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또 뻣뻣해져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쥐난다고 하죠. 하체 쪽에서는 쥐 나는 현상을 또 많이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사하시고 나서 혈당이 좀 높게 계속 잡히게 되는 것도 근육이 빠지는 증상이고요.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거, 계속 앉아있기만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에 해당되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일어나는 게 훨씬 힘들어지고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근육 빠지는 신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래도 중장년층들이 피해야 할 운동은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그 다음에 점프 운동을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적절한 중량은 괜찮지만 또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 또 근육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들도 또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향을 많이 순식간에 바꾸면서 하는 이런 운동들은 어지러움증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또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쿼트를 제일 좋아하는 운동으로 제가 꼽고 있거든요. 이건 생존 운동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쿼트를 해내셔야 합니다. 물론 무릎이 아프신 분들 무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스쿼트들이 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이 많이 나가지 않게 하면서 엉덩이만 내리는 식으로의 벽을 이렇게 밀면서 도움을 받는 스쿼트, 이런 것들은 사실 걷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강도의 근육을 쓰는 스쿼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못한다, 이것을 했는데 무리가 많이 갔다 그러면 걷는 것도 무리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집에서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쿼트와 무릎에 대한 공포심에서 좀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다. 무릎을 많이 앞으로 내밀지 않고 벽을 기대서 그냥 벽에 기대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정도 되는 거는 밖에 나가서 걷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보다도 약할 수 있는 근육 동원 형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릎 주변에 이제 근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근육이 이제 발달되게 되면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단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뼈와 뼈에 가는 이 부하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차에 범퍼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갔다가 다 그냥 부딪히면 다 차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퍼가 있으니 우리가 차가 파손이 안 되는 것처럼 본체가 지금 근육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그냥 이 뼈와 뼈, 연골, 나 이거 손상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스쿼트를 밑에까지 다 내려갈 필요도 없거든요. 가볍게 한 30cm만 내려왔다 올라와도 이 대퇴, 넓적다리 근육들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죄수 스쿼트는 이 죄수들이 감옥에서 그냥 계속 앉아만 있거나 거기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몸이 약해지니까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그 조그만 죄수 방에서 했던 스쿼트를 칭하는 건데요. 그대로 다리를 살짝 어깨 넓이보다 벌려서 손을 이렇게 잡고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 둘, 이런 식입니다. 근데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상체를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셋, 넷, 다섯,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셋,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가지 말고 딱 조그만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스쿼트를 하게 되면 훨씬 다리에 자극이 많이 가고 또 근육 발달에도 좋습니다. 저는 중장년들에게 있어서 유산소 30%, 근력 70% 이렇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력 운동이 그리고 근육 운동이 여러분들의 삶의 퀄리티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는 유산소, 그러나 70%는 아주 진지하게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있다면 잠을 잘 자는 것,
그러니까 7시간도 아니고 8시간을 깊게 잘 잘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 끊는 거.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술을 마셔도 나쁜 걸 먹어도 몸이 잘 처리했으면 지금 세포들이 옛날 같지는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 끊는 걸 조금 더 긴장해서 집중력 있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발견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40대, 50대, 60대인 분들의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이어트 성공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도 해요. 왜냐하면 은퇴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내가 나의 음식을 조절하고 생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은 수면과 식단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외부 상황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고 나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데 은퇴를 하셨다면 또는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다면 나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나의 수면을 관리하기도 되게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면 그중에서 8시간은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을 하게 되면 일하는 시간 9시간, 출퇴근 시간 합쳐서 우리가 12시간 정도를 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남습니다. 이 4시간을 매일매일 어떻게 쓰는가가 보통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관건이 달려있는 시간들인데 혹시나 나이가 더 있다면 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9시간, 8시간 더 많은 추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좋은 음식을 장을 보고 잘 요리해서 먹고 잘 쉬고 또는 운동도 하고 잠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까지 하면 이분들은 더 쉽게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50대, 60대 이상인데 이것만 고쳐도 살이 되게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또는 갱년기니까 완경을 했으니까 난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왜 할까요? 또는 왜 건강관리를 할까요? 저는 보통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원하는 나이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한번 부여받은 이 삶을 각자 너무 불안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원하는 거 하면서 잘 살다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지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르게 질문해보자면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지 않아서 후회할까? 또는 무엇을 해서 후회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나의 대인관계,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 또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끊을 것은 끊고 좋은 것들은 끌어당기고 그 외에도 나의 스케줄,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내가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없는지 또는 내가 중요하게 넣어야 될 시간은 없는지 예를 들면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잘 자거나 식단에 시간을 쓰거나 운동을 하는 것들 이 4가지가 삶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들어와서 내 삶 안에서 중요하게 고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을 쌓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스케줄 조절하는 것들 또는 조금 작게는 나의 현재 방 상태 나의 집의 정돈 상태 같은 것들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어질러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습관을 바꾸겠어요. 이런 것들 하나씩 보시면서 나의 삶을 정돈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다이어트 성공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음식 안 먹고 내가 잠 잘 고치고 운동하면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실행 자체를 못하거나 또는 실행하다가도 자꾸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 마음 근력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김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겪었던 크고 작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내 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고 그것들이 현재 나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 행동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잘 못하지? 어렵지 않은 분들 또는 폭식이나 또는 어떤 물질들에 대한 중독들 또는 식이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또 현재 내가 왜 이렇지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경험들이나 어떤 감정적 이슈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또는 약간 훈련받은 상담사분들 찾으셔가지고 그분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의외로 비싸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고 오는데 작게는 2, 3만 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10회 정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몸에 마음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한번 그 시간들 동안 내 마음의 방들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시면서 정돈을 하는 게 의외로 많은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게 단순히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단순히 나의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뇌, 마음과 전신 상태로 하는 건데 마음을 돌보는 것들은
혼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유효할 겁니다.